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에서 산을 가지고 임업사업을 나름대로 임업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보령 그러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위에 보령댐이 있어요. 보령댐 상류에서 제가 임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제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그런데 제가 임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임업을 앞으로 하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산을 구입하실 분들한테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여타의 임업에 관련된 학술 행사나 이런 강의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가끔씩 나가서 이렇게 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2기 산주학교, 이건 괴산군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괴산군에서만 아주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괴산군이 임업이 산이 많기도 하지만 임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열정과 그리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임 회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캠핑장에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캠핑장도 캠핑장이지만 우리 임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임업인, 그러면 임업인 그러면 임업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농업인, 어업인, 전문적으로 그 업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임업인, 농업인, 어업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임업인이라고 해서 저도 임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업인이라고 해서 정말로 임업인, 나 임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어. 정말 이 일만 가지고 나는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활도 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업인 그러면은요, 어업인들은 배를 가지고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두리 양식이라고 해서 고기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업인들은 사실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나무를 키워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요? 못 먹고 사십니다. 저는 단언컨대 못 먹고 사십니다. 나무를 키워서는. 내가 예를 들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내가 만약에 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서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을 내가 산다 그러면 대략 3,000평의 산, 우리가 1헥타라고 얘기를 하죠. 1헥타의 산을 사서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산다고 하는 게 대략 한 5,000원 정도로 산다고 가정을 하면요. 5,000원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3,000평을 살려면. 3,000평의 산을 내가 1,500만 원 주고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거기 있는 나무를 있으면 벌채를 하고 없으면 그냥 나무를 심게 되죠. 그러면 그 나무를 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10%의 자부담이 있어요. 10%의 자부담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국가에서 밑에 있는 어린 나무를 풀을 깎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4년째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5년째는 어린 나무 가꾸기라는 명목으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3년 동안 풀을 깎아주면 누가 와서 쳐다 안 보면 넝쿨이 지고 풀이 자라서 나무가 치여서 죽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고 나무가 잘 자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목재로 쓰는 나무, 우리나라에서 목재로 쓰는 나무 심어서 성공한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목재로 심어서 쓰는 나무 중에 유일하게 있다는 게 우리가 낙엽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 이깔나무라고는 낙엽송이라고는 그 나무만 그래도 목재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나무는 전부 다 펄프재로밖에 못 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낙엽송 같은 경우에 잘 키워놓은 낙엽송, 한 60년, 50년 키운 낙엽송이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목상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목재를 이제 벌채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키우는 낙엽송 잘 키운 데를 공매죠. 경매가 아니고 공매. 공매를 하면은 한 700만 원 정도 나와요. 1헥타에. 700만 원.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그런데 낙엽송이 아닌 일반 잡나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이런 잡나무들을 공매로 하면 얼마나 할까요? 1헥타에 여러분.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1,500만 원을 주고 산을 샀어요. 나무는 들어가는데 심는데 들어가는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나무를 국가에서 키워줬어요. 50년 동안 키웠어요. 50년. 50년을 키웠는데 잘 받아서 30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하죠. 300만 원이요. 3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잘 키워놔야. 그러면 우리가 임야 매입자금이라고 우리가 임야 경영자금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연리 1%짜리예요. 연리 1%. 1%짜리 1,500만 원 받아서 50년 동안 내는 이자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보셨어요? 그게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의 이자를 내가 내고 50년 동안 나무 키워서 잘 받으면 300만 원 받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언뜻 보면 그래요. 대부분 산을 사시는 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산이 좋아서 산을 좀 소유하고 싶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로 내 땅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내가 좀 산을 가지고 뭔가 경영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소유하고 싶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산을 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살 때는 그냥 소유만 하고 바라만 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고 보면. 뭔가를 하게 되죠. 거기다가. 그런데 거기다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산은 그럴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캠핑장에 관련된 강의 아니면 산 임도에 대한 강의 그리고 산채를 키우는 강의를 다니면 해요. 저는 직접 키워본 사람이고 임도를 내가 만들어봤고 산채를 키워본 사람이고 그리고 또 산을 가지고 임업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강사도 아닌데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산은 내가 좋아서 내가 아무런 부담 없이 그 돈 없어도 상관없고 돈을 안 벌어도 괜찮고 나는 그냥 소유하는 걸로만 좋아. 이렇게 해서 산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저 산을 사서 뭔가를 거기다 산을 벌채를 하고 나무를 가꾸고 회선허가를 해서 뭔가를 심어서 소득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지 말으라고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 안 되니까. 산에다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산에서 심어서 산채를 심어서 그래도 돈이 되는 게요. 고사리하고 두릅밖에 없어요. 산에다가 취나물 심으면은요, 취나물 심으시는 분도 계셨나 보네. 취나물을 심으면은 산에서는 취나물을 심어서 1년에 2번, 봄에 2번 딱 뜯어요. 그런데 그 취나물이 나는 시기가 봄이잖아요. 봄에 있는 온 나물이 다 나올 때야. 그러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나물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고사리는 왜 일반적으로 산에 심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고사리는 심어서 키우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고사리밭을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한 번 심어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고사리는 하우스를 짓는다고 해서 특별히 수확량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리는 경쟁력이 있어서 내가 고사리를 심으라고 내가 강의를 많이 다니면 했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 먹는 고사리에
83%는 다 수입해 온 거예요. 17%밖에 우리나라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생산된 고사리가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분들, 고사리를 정말로 좋아해서 먹어본 분들은 국산 고사리만 먹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고사리를 사다가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가 다 식당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싼 거 사야 되잖아요. 싼 거. 싼 거 사다 해야 이윤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리에 대한 편견이 생깁니다. 고사리는 맛없어 이거. 사실은요. 우리나라 고사리, 산에 있는 고사리 제철에 잘 수확해다가 나물을 만들어 드셔보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북한산 고사리를 갖다가 요리를 해서 드시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이유는 이 고사리는 묵어도요 잘 몰라. 얼마나 묵었는지. 몇 년 묵었는지 몰라요. 표시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오래 묵은 고사리를 아니면 맛이 없는 고사리 종류가 또 있어요. 그런 고사리들을 갖다가 식당에서 요리를 해서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 고사리는 맛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소비가 자꾸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고사리 값도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악순환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산을 사서 뭔가 산에서 무언가를 영위해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다. 물론 하는 분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고사리 재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밭에다 고사리 심는 건 아주 쉽습니다. 고사리를 심을 때 우리 고추 심을 때 고추 골 따듯이 쭉쭉 골을 따고 고사리는 뿌리로만 번식을 해요. 홀씨 번식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살아에서만 가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식시키는 뿌리로만 합니다. 그 뿌리를 길게 두 줄로 쭉 늘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덮습니다. 흙을 덮어주면 고사리가 나거든요. 근데 산에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산에는 나무 뿌리도 있고 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고사리를 심는 방법이 구덩이를 파요. 70cm 간격으로 구덩이를 파고 고사리 한 주먹 넣고 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심는데 실질적으로 심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굉장히 밭을 또 만들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면 산에는 일반적인 밭에는 1년생 잡초밖에 없지만 산에는 다년생 잡초와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리 밭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서 똑같은 생산물이 나오는데 투자 비용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서 재배하는 농산물 중에 그래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산에 있는 두릅하고 고사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개활지에서 고사리를 키우면 평당 10,000원 정도의 소득이 생겨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평당 10,000원 생기는 게 사실 농산물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해보면 벼농사가 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4,000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산에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뭘 해서 산에서 먹고 살을까? 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캠핑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 이게 임업 서비스 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만드는데 비용이 그럼 얼마나 들어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캠핑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요. 마을 사업으로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업으로. 제가 사실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었는데 농사를 짓다가 보령 댐이 막혔잖아요. 보령 댐이 막히면서 거기서 제가 90년도에 현금 5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현금 5억이면은요, 꽤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촌사람이요, 돈 생기면 간이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서울 가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올라가서 그 돈을 없애느냐고 7년 동안 고생 뒤지게 하고
빚 2억을 갖고 다시 내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빚을 2억을 갖고 내려와서 뭘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저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취나물 재배를 시작을 했어요. 취나물 재배를 해서 나름대로 돈을 벌었어요. 1년에 한 5천만 원씩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그 취나물 밭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다면 고사리밭으로 바꾸고, 고사리밭으로 바꿔서 종근 장사를 해서 또 돈을 또 벌고, 그리고 산에다가 편백나무를 심어서 조경수로다 편백나무를 심어서 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양송이 재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내려올 때 선산 15,000평을 기대서 거기 내려왔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제가 28억 부도를 맞고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2억 빚이 생겨서 그 빚을 2억을 갖고 여기를 내려왔거든요. 그 빚을 갚는데 7년 걸렸어요. IMF 때니까. 연체이자를 물고 1년에 연체이자를 3,200만 원까지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 돈을 갚는데 7년을 걸쳐서 갚았어요. 갚고 나서 그 선산에 기대서 취나물 농사를 짓고 여타의 농사를 지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농사꾼으로 아니면 임업인으로 좀 성공한 사람 축에 속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땅을 지금은 한 15만 평 정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장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그때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제 건 못 만들어요. 제 건.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마을 사업을 좀 해보자. 제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업에 실패하고 내려와서 취나물 재배를 하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그때 당시에는 포지션 하나가 1년 동안에 2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도전을 한 게 20억짜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걸 조정을 해서 보령에 있는 산나물을 하시는 분들을 장목반을 만들어서 그 사업비 25억을 가지고 와서 하우스를 지어드리고 관정파는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한 4년 동안 제가 하면서 대략 그때 당시에 한 33억 정도의 돈을 갖다가 우리 보령 지역에만 이제 그런 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남도에서 보니까 충남도에서 그때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가 됐을 때예요. 삼농혁신이라는 걸 좀 우리 충남의 농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삼농혁신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회장님, 임업에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업에서 어떤 걸 해야 우리 충남도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취나물하고 고사리를 키워보니까 농산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득도 높고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50억이라는 돈을 첫 번째 주더라고요. 지방비 50억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국비 같으면 모르지만 지방비이기 때문에. 50억을 줘가지고 500농가 충남에 있는 임업인들 중에서 산채를 재배하시고 싶은 분들 500명을 제가 모았어요. 500명한테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70% 보호조 30% 자부담에 사업을 만들어서 500농가를 선발을 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해서 그 1년 동안 사업을 한 결과 굉장히 사업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가 50억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또 받아서 2년 동안 사업을 했죠. 하고 나서 제가 지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지방비로다가 계속 사업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첫 농가를 했으니까 이제 그 지역마다 각자의 특색 있는 임산물이 재배 방법이라든지 재배를 하면 어떤 것이 특색이 있는 임산물들이 자기 지역에 가능한지를 다 찾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로 합시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뒤부터는 그걸 매칭을 시켜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을 받았던 분들이 야, 이게 생산 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가공을 하는 그러니까 저온 저정 시설이나 건조하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도비 27억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취나물 쪽이라든지 산림청 쪽하고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을 사업을 시작을 하면 산림청에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가 마을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산림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꼭지가 커서 단위, 불악 단위가 한 3개 정도를 묶고 인원이 많으면 한 5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지역은 지역이 좁다 보니까 한 3개 마을을 묶어서 21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캠핑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캠핑장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캠핑장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그렇게 해서 제가 캠핑장을 하게 돼서 지금은 저를 이제 다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숲속 야영장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관광농장도 허가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2가지 사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농장이나 숲속 야영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관광농장 허가는 큰 도로, 넓은 도로에서부터 내가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지까지 최소한의 도로폭이 4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4m 이상. 그 4m 이상이 확보돼야 5,000제곱미터의 허가가 나와요. 더 넓으면 6m가 되면 3만 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한데 내가 가는 도로가 4m밖에 안 되면 최고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게 5,000제곱미터밖에 못 받아요. 관광농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관광농장은 농림지역이든지 어디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농장이 허가 내기가 가장 쉬운 우리 농업인들의 관계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걸 하면 관광농장은 물론 뭐 개별법으로 식당이나 숙박업소 안 된다고 하지만 농어촌 특별법으로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관광농장 같은 걸 허가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내가 허가내려고 하는 내 땅이 넓은 도로, 2차선이 됐든 뭐 6m 이상의 도로가 되는 데부터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근데 대부분 농업용 도로는요, 3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쭉 4m로 왔어요. 5m만, 한 5m 정도가 3m밖에 안 돼. 이거 허가 안 납니다. 이 사람들이 자를 갖고 와서 다 재요. 가장 좁은 데로 와서 재. 가장 좁은 데로 와서 재서 4m가 안 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야속하다. 공무원들 이거 5m 안 되는 거 이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못 해줍니다. 왜 못 해주냐면 그거 하나를 해줌으로써 문제가 생겨요. 저기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지가 분명히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숲속 야영장이 됐든 관광농장이 됐든 캠핑장도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까지 허가가 나요. 3,000제곱미터 캠핑장 단일 허가로.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제한 없습니다. 넓이 제한이 없어요.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다만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4m 도로, 5,000제곱미터 이상을 내려면 4m 이상의 도로, 6m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산을 사서 그걸 하기 이전에, 산을 사기 전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산에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검토가 돼서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다음 일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꿈꿔야 소용없어요. 설계하셔도 소용없고.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내 토지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사업의 면적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 엔지니어링 사무실이나 토목공사 사무실에 이제 의뢰를 해서 하게 되죠. 근데 우선 기본적인 것이 그런가라는 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림복지, 지금 우리가 산이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로 된 것은 작년 11월 달에 그렇게 됐어요. 뭔 얘기냐면 임야 직불금이 생기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임야 직불금이 없을 때는 아까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산 사가지고 나무 심고 가꾸면 50년 동안 죽어라고 가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450만 원을 국가에 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제 임야 직불금이 생겼어요. 임야 직불금이 생겼기 때문에 대략 1헥타에 지금 현재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부터 좀 더 싸게 받아지기까지 해요. 그거는 구간별로 다릅니다. 임야 직불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만 평까지 받을 수 있어요. 9만 평, 30헥타. 9만 평까지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업 경영, 하나는 육림. 임업 경영이라는 걸 뭐냐면 고사리라든지 약초라든지 약재라든지 나무. 그러니까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나무가 아닌 걸 심는 거예요. 그걸 임업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걸 9만 평까지 내가 할 수 있어. 9만 평. 그 다음에 육림을 내가 또 9만 평까지 할 수 있어요. 육림을.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키우는 사업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18만 평까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대략 3,600만 원입니다. 육림에서 한 1,200만 원. 임업 경영에서 2,400만 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3,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물론 산을 가꾸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임업 직불금을 올해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왜? 국가에서 주는 돈을 수혜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받아야 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눌리고 있나 계속 화면이 내가 이걸 누르고 계속했구나. 네. 네, 첫 번째로 가주세요. 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그래도 작년 법이 바뀐 작년 그렇긴 해요. 작년이 아니고 아니 작년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 그렇게 11월 달에 이제 임업직불금 법이 생겼고 그 법이 바뀌면서 우리 임업인들은 정말로 임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불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는 돈이 내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요. 이자를 내는 거 상쇄할 만큼 그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고서 지금 작년 3월 달에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됩니다. 그게 작년 5월 3월 달에 지금 숲경영체험림이라고 하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숲경영체험림. 그게 관광농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광농장 법이나 숲경영체험림 법이나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가 관광농장보다 유리한 게 있습니다. 관광농장은 내가 하고자 하는 면적, 관광농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20%는 체험장을 만들어야죠. 체험장. 근데 그 면적이 작으면 2,000제곱미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10,000제곱미터를 허가를 낼 때는 2,000제곱미터의 체험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관광농장으로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면 30,000제곱미터를 할 때는 6,000제곱미터의 체험장이 있어야만 관광농장으로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숲 경영 체험림을 하는 건 숲이 체험장이잖아요. 숲이. 그래서 따로 체험 토지가 필요가 없다. 이것이 메리트예요. 관광농장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시행령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저도 거기에 가서 조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을 되도록이면 우리 임업인들한테 소득이 되고 임업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산림이 산림법이죠. 산자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규제 일변되어 있어요. 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320개를 지금 산림청에다 탁상에다 올려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략 270개 정도가 없어져요. 270개 정도는 다 풀어준다. 한 50개 정도만 이제 남겨놓고 다 풀자. 지금 현재 남상현 청장이 아주 그걸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산림청이요. 박종호 청장이 오기 전에 12년 동안은 다 교수들이 청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임업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산림청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정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와서 다 산림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정책다운 정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종호 청장이 이제 청장이 되면서 우리 임업인들이 힘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우리 임업 쪽에서 종사했던 분이 아니면 산림정책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계속 지금을 산림청에서 내부 승진을 하시는 분들이 청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획기적으로 지금 법이 바뀌고 획기적으로 임업을 규제 1번도 임업을 이용하는 쪽으로 전부 바꾸자.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자고 해서 법을 그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머릿속에 넣고 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복지라고 하는 건 뭐 산림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국민의 복리를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게 산림복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산림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목재 생산이 가장 먼저 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목재 생산만 해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산림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다른 사업들 지금 뭐 여기 지금 여기 뭐 휴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숲을 이용해서 뭐 편익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산림을 경영하는 그리고 또 산림의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의 주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가 산림 복지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구조는 우리 임업인들이 산림 복지 사업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산림 복지의 종류. 산림 복지의 종류는 이런 등록해서 지금 하는 산림 복지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숲속 야영이나 숲경영 체험림. 이런 쪽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요. 이 지금 임업원의 관심 분야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예습, 정원, 숲속 야영장, 숲경영 체험림. 이것들이 우리 임업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타이트하고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고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산림 치유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양림,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를 다 국가가 하고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국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이게 261개소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요. 이 예산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산림 복권기금이라고 녹색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1년이면 한 600억씩 복권기금이 넘어옵니다. 산림청으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계속 해왔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주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대략 사업장 하나가 2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백두대간 수목원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들어갔어요. 사업장 하나에. 2천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 좋다 이거요.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거를 사업적으로 생각을 국가에서는 안 합니다. 이거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의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억을 들여서 무언가의 사업장 하나를 만들어. 200억을 들여서. 200억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거기서 받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거기서는 돈 얼마 벌든지 상관없어. 거기 있는 직원들은 국가에서 월급 세금으로 주니까. 이게 웃기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뭐라고 숲경영 체험님이나 숲속 야영장이나 허가를 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임업인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딱 부딪히려 보면요. 제가 캠핑장을 하면서 맨날 느끼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캠핑장 요금이 국가에서 운영되는 캠핑장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근데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면요. 4만 원에서 5만 원 안 받으면 손익분기점이 나오질 않아요. 돈이 되질 않아요.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3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돈 투자되는 돈 국가 돈으로 해. 거기서 종사하는 직원들 월급도 국가 돈으로 줘. 부서지면 국가 돈으로 고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 돈 안 벌어도. 그래서 제가 청장님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겁니다. 이거 요금 현실화하십시오. 요금 현실화하라고 그랬더니요. 이게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재경부에서 해요. 이건 또.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국가 돈으로 만들었고 국가에서 월급 주고 다 하는데 요금을 왜 올리려고 그래 니들. 우리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전혀. 임업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야영장, 그 다음에 뭐 숲 치유센터 이런 분들을 다 모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모아서 뭔가 힘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 충남에 자연휴양림이 12개가 있었어요. 12개가. 한참 자연휴양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막 만들 때 자기 산 넓은 놈에다가 돈 다 얻어다가 융자 얻어다가 자연휴양림 만들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지금 딱 하나 살아남아 있는 게 진산 자연휴양림 금산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11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잘못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 그래서 캠핑장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하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모르고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물론 이거 해결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여기서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건 분명히 국가가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외국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농업이나 어업에서 이런 거 하나요? 내가 그래서 신뢰를 들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 했냐면 국가가 호텔도 하고 슈퍼도 다 국가가 해. 그러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다 하는 거면 왜 이것만 뺏어가서 하려고 그래 너희가. 왜 임업인들 것만 뺏어가냐 이거예요. 왜. 다른 지금 농업정책을 하는 데나 농업이나 어업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근데 임업에서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임업인들이 정작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어업이나 농업은요. 그거 아니래도 돈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아니래도. 그런데 거기서는 안 하는데 정작 임업인들은 나무 키워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걸 국가가 다 하고 있더라 이거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자꾸 다니면 하는데요. 요금을 현실화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요금을 현실화하면 국가에서 숲을 이용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금을 올리면 취약계층, 사회 취약계층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국가에서 무지한 돈을 들여서 무제한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요금을 우리하고 똑같이 맞춰갖고 사회 취약계층이 우리한테 오면 국가에서 우리도 3만 원 받을 테니까 사회 취약계층이나 캠핑객이 우리한테 오면 국가에서 2만 원 보조해줘. 그렇게 하면 똑같잖아. 우리 3만 원 받을게. 대신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한번 해보자. 동등하게 놓고. 그렇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제가 이 캠핑장을 만들 때는 우선 아셔야 될 게 현실이 이렇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해야 되는 게 우리끼리가 아니고 시장 경제에 의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국가하고 경쟁을 하고 지방자치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캠핑장이 대략 한 2,000개 정도 됐었어요. 이게 2,000개 정도 됐었는데 한 3년 사이에요. 캠핑장이 한 1,200개가 생겼어요. 1,200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기본적인 캠핑장이 한 2,000개 정도 됐었는데 1,200개의 캠핑장이 생겼어요. 등록된 캠핑장. 근데 무등록도 잔뜩 있어요. 무등록. 등록 못한 거. 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길이 안 맞아도 못하는 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럼 무등록 캠핑장도 잔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이 현재 지금 추산하는 걸로는 한 4,000개 정도가 될 거라고 추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4,000개의 캠핑장이 그래도 운영이 됐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코로나 이전에 외국으로 여행 가는 퍼센테이지가요. 70%에서 70%. 국내 여행은 30%밖에 안 하고 70%는 다 외국 여행 다니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어딘가를 갈 데를 찾았잖아요. 근데 가서도 집단으로 모여 있는 걸 못하게 해.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캠핑장이 보니까 막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만들 수 있는 지대태는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00개의 캠핑장이 지금 성업 중에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우리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자가 없는데 수요처가 없는데 잔뜩 만들어진 것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두 번째로 이런 위험부담이 있다는 걸 꼭 알고 하셔야 된다. 그러나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캠핑장을 이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허가나는 지역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 할 만한 부지가 아닌데도 다 그냥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캠핑장은요, 이 소비자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캠핑장만 만들어 두면 앞으로 전에 2,000개 있었던 것도 이제 탈락되는 건 탈락되고 대략 앞으로 저희가 추산하기는 남는 게 한 2,000개 정도 남을 걸로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캠핑장을 잘 만들어진 캠핑장 그리고 또 경관이 좋은 캠핑장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캠핑장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캠핑장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나무 같은 걸 잘 심어 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관도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캠핑장들은 이제 도태될 위험도 많이 처해 있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장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기 진짜 좋아. 캠핑장 할 만한 장소야. 이런 데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야, 거 캠핑장 할 장소 아니요. 저다 캠핑장을 왜 만들지? 이런 데다는 만드시면 안 된다. 그동안은 됐어요. 그동안은 됐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캠핑장을 어디다 해도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입지를 잘 찾아서 캠핑장을 만드셔야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경쟁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지요. 그리고 또 지금 만들어지는 캠핑장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죠. 이 캠핑장 하나 만드는데요. 작게는 10억. 토지 비용, 토지 구입비 말고 작게는 10억. 조금 잘 만들면 20억, 더 잘 만들면 30억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뭔 돈이 그렇게 들어가냐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효율적이지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캠핑장에 관련된 내용을 대외적인 걸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